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또 새롭게 3, 4월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되죠, 오늘부터. 여러분, 1, 2월 달에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고생 많이 하셨죠. 예, 보강도 뭐 굉장히 많았었고, 이제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3, 4월 강의는 우리가 1, 2월 강의 연속이죠. 1, 2월에 우리 이제 보면은 미시경제학에서 맨 뒷부분에 후생경제학하고 그 시장 실패 문제들, 그게 통째로 스킵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학에서는 스킵된 부분이 많았죠. 총수요, 총공급 모형,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과 실업, 그 다음에 무용론, 이 부분이 빠졌어요. 강의를 못했죠. 그 대신 이제 1, 2월 달 강의에서는 이제 미시경제학의 기본 프레임은 전부 정리가 됐어요, 사실은. 요소 시장까지 얘기가 됐으니까. 그리고 거시경제학에 있어서는 국민소득 개정 시작해서요. 단순 모형, 화폐, 금융, IS, LM까지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ISLM의 개방 모형이 ISLM BP였죠. 그래서 거시경제학 체계는 그렇게 정리가 됐단 말이죠. 자, 그래서 3, 4월 강의에는 그 1, 2월에 진행됐던 부분 중에서 심화된 부분 좀 보충하고요. 누락된 부분 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론 정리 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제 11월 말이나요? 12월 말쯤 되겠죠, 시험이? 예, 거기를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진행을 해서 마지막 이제 합격하셔야 되는데 3, 4월까지는 하여튼 이론 정리를 끝을 내봅시다. 어떻게? 완벽하게. 그쵸? 완결해야 돼요. 그렇게 대개 우리가 공부하는데 뭐 2% 부족하다. 그거는 그 2%가 치명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끝내야 되는데 우리 일반 사회 우리 과목은 경제학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과목까지 마찬가지죠. 법, 그 다음에 뭐 정치, 사회문화, 교과교육론 이것들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이론 정리를 끝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정이 이제 다음 보게 되면은 5, 6월 달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하게 되잖아요. 이제 기출문제 분석하면서는 어떤 면에서 이제 이슈 파이팅 되겠죠. 핵심 주제를 같이 정리를 해 가면서 기출문제 풀게 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7, 8월에 연습문제, 모강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요 이후의 스케줄을 원만하게 우리가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여러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3, 4월 강의 목표는 이론 완결인데 그런데 제가 오후 시간에 그렇죠? 보충 강의 시간을 잡았습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자, 여기는 이제 1, 2월 강의했던 부분, 기본 부분이죠. 그 부분을 좀 채워서 좀 미진한 분들 위해서 복습하고 하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 2월 강의를, 제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연습 문제도 똑같은 문제 가지고 풀게요. 또 새로운 문제 드리게 되면 또 1, 2월 들은 분들이 스트레스가 되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 2월 충실히 듣고 내 복습이 됐다 하는 분들은 따로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제 어느 부분이 내가 좀 미흡하다 그런 부분만 챙겨서 좀 들으시도록 하고 전체적으로는 1, 2월 강의 들으셨던 분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 3, 4월 강의 몰두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도 1, 2월 문제, 연습 문제 그대로 똑같은 문제를 다룰 거예요. 또 새로운 문제 드리게 되면 그걸 또 풀기 위해서 애쓰게 되고 하니까 그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죠. 그래서 만약에 올해 1, 2월 달 그 강의를 경제학을 그 부분을 공부를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다든지 해서 안 했던 부분들 그런 분들은 오후 강의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 2월 강의가 원만하게 정리가 안 됐으면 이거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을
마무리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 2월은 이게 보강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본적인 얘기 하기 위해서. 근데 3, 4월은 가급적 보강하지 않고 4번씩 해서 이것이 국제경제까지 포함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보게 되면 진도는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시간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그래도 1, 2월 전제로 해놓고 할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이제 마지막 말씀드릴 것은, 공부하는데 특히 경제학 같은 것은 말이죠, 강의 들으시면서 수강 노트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재 다 있죠. 교재 다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강사가 강의하면서 핵심적인 부분을, 그렇죠, 그런 중점으로 강의를 하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데이터가 됩니다. 그렇죠, 정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업 중에 노트 해본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떻게 돼요? 집중도를 높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복습을 해야 되는데, 복습할 때 가장 최우선의 자료가 수강 노트란 말이죠. 그 부분을. 그래서 노트를 반드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강권합니다. 무조건 노트 하시라. 근데 가만 보면 이제 극히 바라만 보죠. 바라만 보면서 책하고 똑같이 강의해내 저놈이. 그 내 강의지 여러분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노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뭐 말하기도 민망한 얘기지만은 우리 오프라인 중심으로, 그렇죠, 오전 강의가 4시간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날 당장 복습하시라. 그죠? 그날 당장 복습하시는 것을 제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 과목 동시에 해야 되니까 한번 그 손 놓게 되게 되면은 밀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습을 반드시 요거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로 마무리 하시고요. 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강으로 우리가 동영상 강의로 들으시는 분들은 여러분 뭐 다 여기 익숙하게, 특히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오고 나서 거의 동영상으로 공부를 한 2년째 쭉 하시기 때문에 익숙하시겠지만, 인강 들을 때, 근데 제가 보면 알거든요. 수강해서 쭉 들으시는데 다 안 듣는 것 같아. 그렇죠? 물론 이제 아주 일부분의 분들은 아주 열심히 쫙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만, 마지막 보게 되면은 100% 전부 수강을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 않다면, 우리 다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수강을 하는데. 근데 왜 우리가 인강에서 실패를 하나 생각해 보면은, 나부터도 그래요. 요새 뭐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서 대학 강의도 직접 들을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듣는데 중간에, 그렇죠, 커피 한 잔 마시고 중간에 친구 전화 받고 카톡하고 까똑 소리 울리고 이렇게 놓으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강 들으실 때 우리가 오프라인이 4시간 강의가 되면은 여러분도 풀타임으로 이걸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원에 오는 셈 치고. 그렇죠. 그래서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듣는다. 시간 정해놓고요. 중간에 끊지 말고 보시라면 스트레이트로. 학원에 와서 수업 듣는 것처럼. 스트레이트로 다 들은 다음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돌아가서 그 해당되는 부분만 이렇게 살펴서 보셔야 되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시간씩 듣는다. 이거 지쳐서 안 돼. 일단 흩어져 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4시간 강의를 스트레이트로 전부 들으시라. 그 노트 하시면서. 그리고 밤에 듣지 마십시오. 밤에 저녁 먹고 뭐 한 8시부터 4시간 12시 듣겠다. 그 체력으로 안 되고요. 그 체력적으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 같아요. 밤 늦게 뭐 한 2시, 3시까지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상생활 잘 안 되고 하게 되니까,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오전이나 오후에, 그렇죠, 딱 시간 정해놓고, 그리고 듣는 시간 동안에는 스마트폰은 꺼놓고, 그 일일이 대꾸해 가면서 하게 되면 안 되죠. 전화 받고 한 5, 6분 지나게 되면 또 끊기게 되고. 그러니까 학원에서 수강하는 것처럼, 그렇죠, 오프라인 강의 듣듯이 자기 스케줄, 자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인가 수강 신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개 강의다 그러면은 5, 6강의에서 멈추는 분들이 많아요. 옆에 있으면 한 대 쥐어받고 싶죠. 왜 안 들어, 왜. 근데 실제로 그런 게 농담 하나 하고 갈까요? 쭉 보는데 완강한 사람이, 내가 몇 년 전에 한번 해봤어요. 수강생 중에서 전부 다 듣는 사람이 몇 명이냐? 없어. 근데 한 2, 3분이 있더라고. 야, 이거 훌륭하다. 나중에 보니까 우리 요 에듀스파죠, 우리 에듀스파 맞나? 상호가? 그렇죠. 거기 여직원 분들이었어요. 왜 들으셨을까, 그 양반들이? 품질 관리 차원에서 오디오는 제대로 나오는지. 근데 그 여직원들도 나는 대단한 분이라고 그래. 그렇죠? 한번 해봐. 그래도 끝까지 안 듣잖아.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집중해서 반드시 수강하시라. 자기 스타일이 있겠죠, 물론. 저는 이제 4시간을 풀로 들어라 하지만은 자기 스타일이 있을 테니까 그 시간 짜가지고 근데 하여튼 밤에 듣는 것은 안 좋아. 밤에 재밌는 영화를 2편 하면 한 4시간 될까요? 2편 못 보죠, 그거 재밌어도.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낮에 시간 잡아놓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바로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유닛 1, 이 부분에 경제학 기초, 그 다음에 경제학 방법론, 요 2 부분인데, 자, 여기는 뭐 우리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자, 1장에서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죠. 거기 보게 되면 경제 문제가 뭐다? 사멜슨 14페이지에 3가지 문제 하잖아요. 경제 문제가 있으니까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있을 텐데, 경제 문제가 뭐냐? 사멜슨 교수님은 3가지 그랬잖아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그러니까 자원은 희소하다는 거죠. 희소성의 법칙 하에서 전제로 뭘 생산할까? 아이템을 우선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것부터 순위를 먼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량을 결정해야 되겠죠. 무엇을 얼마나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엑스제를 10개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가장 효율적인 생산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분배 문제죠. 누굴 위해 생산하느냐. 그럼 앞에 2개를 묶어보면 무엇을 얼마나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죠. 그 다음에 3번째 문제가 이제 소득 분배. 공평성. 여기서 말하는 공평성은 균등성. 그렇죠? 공평이라고 하게 되면 얘기가 골치 아파지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공평성은 여기서는 균등 분배 이거죠. 그럼 2가지가 이제 동서고금 어떤 경제 체제이든지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자원 배분이나 소득 분배가 다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소득 분배도 요소 시장에서 기능적 분배, 시장에서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불균등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시장에서 해결되는 체제다. 특히 이제 효율성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경제적 효율성은 맥시마이즈 순편익이었죠.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모든 분석은 생산, 소비, 그 다음에 정부, 소비자, 기업 할 거 없이 다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뭐냐? 효율성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순편익 극대화죠. 순편익은 편익에서 비용 뺀 거죠. 그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우선 첫 번째가 마지널이다. 한계 분석이다 이거지. 총 편익에서 총 비용 뺀 그거 극대화가 아니고, 그렇죠. 한계 편익에서 한계 비용 뺀 한계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효용 극대화할 때도 한계 효용, 생산 효율적으로 생산할 때도 한계 생산물 한계 비용 중심으로 가게 되죠. 한계 분석이다. 총 개념이 아니다 이거지.
늘 하는 얘기죠. 뭐 10시간 내가 하루 공부할 시간이 주어지면은 오늘 10시간 전체를 경제학 거냐, 법학할 거냐. 그게 아니라 이거죠. 하나하나 시간을 잘라서. 그래서 한계. 그 다음에 이제 편익은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소비자의 편익은 소비에 따른 효용일 테고, 기업의 편익은 판매 수입이 될 거고, 정부의 편익은 세금 걷어서 살림하는 것이니까 소셜 웰페어 되겠죠. 사회 후생인데 비용이 다양하게 나타나죠. 그랬을 때 비용은 경제학에서 비용은 기회비용 개념이다. 그리고 이제 명시적 비용이 있죠. 회계학적 비용이 있고 여기에다가 뭐였죠 이게? 포기한 대안의 가치. 내가 짜장면 시켜서 먹었으면 짜장면 대신에 짬뽕 먹을 걸. 옆에 보면 그게 더 맛있어 보이죠. 포기한 대안의 가치, 그걸 생각해야 된다. 내가 1시간 경제학 공부했다. 그럼 1시간만 비용이 아니고 그 1시간을 법학 공부했더라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그렇죠? 나한테 편익이 있을 텐데 그 포기한 대안의 가치. 그렇죠? 그래서 기회비용이 대안의 최고 가치, 포기한 대안, alternative. 그렇죠? 요걸 선택을 했는데 다른 선택할 수도 있었다. 그것들 중에 최고 가치.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항상 비용은, 그렇죠? 기회비용 개념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비용 측면에서 매몰 비용이 있죠. 매몰 비용은 과거에 이제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비용을 들여서, 근데 지금 와 보니까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 비용은 포기해야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말이죠. 시장이론에서 단기 분석해볼 때 포기해야 된다. 조업 중단해야 됐다. 그때 발생하는 비용이 매몰 비용이잖아요. 뭐죠 그게? 시장이론에서 단기의 매몰 비용은 고정 비용이죠. 그렇죠? 만약에 가변 비용보다도 총 수입이 안 된다면 포기해야 되죠. 그때 고정 비용이 날아가는 거. 그게 매몰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몰 비용은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거 연연해서 계속 사업을 하게 되면 더 큰 손해가 나게 돼서. 그래서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요것만 하나 생각해 주시고요. 한번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같은 것은 이제 신고전 학파 경제학에서 보는, 그렇죠, 경제학적 사고의 기초. 근데 요거는 신고전 학파 경제학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경제가 이거죠. 국내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국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전부 얽혀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럼 나는 이기심이죠. 셀프 인터레스트. 자본주의 경제는 이기심에 의해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뭐가 이윤이 없고 나한테 효용이 없으면 그 행위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기회비용. 기회비용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기를 이게 모든 게 시장에서 다 해결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렇죠? 요소 시장에서 소득 분배 이루어지게 되고 생산물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시장이 완벽하지가 않다 이거죠. 시장 실패. 그래서 미시경제학에 있어서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하나의 원죄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시장이 완벽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필요하다. 정부가 유능하고 성실하고 똑똑한 정부여야 되는데 정부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전지전능하지가 않으니까. 정부가 무능해서 그게 실패가 아니고 정부가 전지전능하지가 않다면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해결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자원 배분 효율성하고 소득 분배 공평성은 일반적으로 볼 때 상충관계이다. 효율성만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분배가 불균등해지게 되고 또 분배 균등을 지향하다 보면 어때요? 효율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고 이거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죠. 그런 얘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장은 뭐 경제학 방법론 하는 얘기인데 요건 이제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그렇죠?
신고전학화 경제학 하게 되면 자본주의 체제 분석하는 대표 이론, 메인스트림, 주류 이론이 되겠죠. 자, 여기에 관련된 이제 몇 가지 소개죠. 그래서 경제학의 구분, 또 경제 이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가설, 그다음에 어떤 가정, 가설, 그다음에 검증. 특히 이제 경제학에서는 검증, 통계 분석을 주로 하게 되는데 우리 거기까지는 안 가죠. 그렇지만 그런 이제 나름대로 엄밀한 과정을 통해서 이론이 형성되게 되는데 오류 가능성이 있다. 그 인과 오류와 구성의 오류, 요거 한번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도 크게 나누면 어떻게? 실증 경제학하고 규범 경제학이죠. 실증 경제학은 이론, 사실관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고, 규범 경제학은 그 이론을 기초로 현실 문제 대안을 제시하는 거지. 경제 정책의 문제입니다. 그 이제 거시경제학에서는 특히 이제 그죠, 규범적 성격이 강하죠. 인플레이션, 실업이 존재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재정 통화 정책하고 하는 것이 이제 규범 경제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20페이지가 보면 경제 이론의 표현, 뭐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경제학은 말과 글로 하고 수리적으로 그걸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근데 그림 그릴 때 거기 22페이지, 23페이지 얘기, 여러분 이건 물론 다 익숙하리라고 생각하지만 함수하고 곡선식이 뒤집어지게 되잖아요. 경제학의 관행이요. 수학적 관행하고는 반대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늘 수요 함수하고 수요 곡선, 공급 함수, 공급 곡선, 함수가 주어지게 되면 함수에서는 가격이 독립변수인데 그림 그릴 때는 마치 수량이 독립변수인 것처럼 그림 그려야 되니까 그 관계,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거기 22, 23페이지 그 예제 풀어가면서 그림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가 거기 미분이죠. 경제학은 한계 분석이라고 그랬어요. 한계니까 수리적으로 보면 미분해야 돼요. 모든 함수 다 미분하잖아요, 우리가. 거시경제까지도 전부 미분이에요. 그래서 미분법.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다 고등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1차 미분만 할 줄 알면 되죠. 적분 필요 없어요. 2차 미분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경제학과 같으면 2차 미분도 다 해야 돼요. 어떤 극대화에 있어서 1개 조건, 2개 조건 해야 되는데 우리는 1개 조건, 그러니까 1차 미분만 하면 되죠. 그래서 1차 미분, 1개 미분법 그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미분법이라 해봤자 우리 경제학에서 다루는 것은 세 가지 함수죠. 그렇게 더하기 빼기, 두 번째는 독립변수 여러 개일 때, 그 다음에 여러 개일 때도 두 가지죠. 독립변수들이 곱해져 있는 경우 그런 것이니까 여기는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미분법. 자, 그럼 이제 유닛 2로 가가지고요. 오늘 첫 시간인데 유닛 2 얘기를 전체 한번 쭉 내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거 우리가 1열 강의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뭐 1열 강의 안 들으셨어도 학교에서 다 언론하셨기 때문에 여기 다 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빨리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그렇죠. 앞으로 경제학 공부하는데 모든 게 다 기초가 여기 다 들어있죠. 또 시험 문제도 여기서 많이 난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우리 기출문제 여기서 나왔고,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닛 2의 3장 수요 공급 이론이죠. 그럼 요 얘기 우선 조금 해보죠. 그러면 경제 문제가 자원 배분 문제하고 소득 분배 문제인데 자본주의는 이 모든 것을 시장에서 해결한다. 자, 그러면 시장은 뭐죠? 한마디로 만남의 장소죠. 생산물 시장, XYZ, 요소 시장, 뭐 노동 자본, 금융 시장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금융 시장이 뭐지? 머니 앤 본드, 채권이죠. 통화와 채권, 이게 금융시장. 물론 이제 옛날 고전학파 시절에는 대부자금 시장이지만 현대적 금융시장은 통화와 채권이죠. 또 무슨 시장이 있다고요? 왜? Foreign Exchange, 외환 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쭉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미시영작에서는 여기까지 하죠. 생산물 시장하고 요소 시장. 그 다음에 거시영작가서 화폐 금융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수지 이론을 가게 되고 외환 시장인데, 자, 보시죠. 시장은 다 각각 시장에서 만남의 장소다 이거지. 누가 만나? 디맨드, 서플라이. 사고 싶다, 팔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자율적으로 거래한단 말이에요. 그럼 만나서 시장이 균형이 되었다 하는 것은 뭐죠? 그렇죠. 퀀티티 디맨드하고 퀀티티 서플라이가 같다. 이게 균형이란 말이에요. 모든 시장에. 그러니까 외환시장 균형, 그럼 뭐야? 외환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금융시장 균형, 통화시장, 채권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렇죠? 요소시장, 노동시장, 수요 공급, 자본시장, 수요 공급, 생산물, 그렇잖아요? 그러면 모든 시장 균형을 통해서 거래량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결정이 돼요? 가격이죠. 근데 수요량, 공급량이듯이 균형, 수량에서 수요 곡선상의 가격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디맨드 프라이스죠. 수요 가격이고, 공급 곡선상의 가격은 공급 가격이죠. 서플라이 프라이스.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균형이 되면은 이 균형 수량 하에서 수요 가격, 소비자들이 지불할 여유가 있는 최고 가격이고, 서플라이 프라이스, 공급 가격은 공급자들이 받고 싶어하는 최소한의 가격이고 같겠죠. 그래서 이게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다 있는 거라. 그렇죠. 소득 분배도 요소시장에서 고용량과 요소 가격 결정돼요. 고용량에다 가격 곱하게 되면 요소 소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장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줄줄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3장에서 보는 것은 뭐예요? 이 모든 시장 전체 수요가 뭐냐? 공급이 뭐고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균형은 뭐죠? 그렇죠. 지금 현재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그러면 얘가 전혀 변화할 이유가 없죠. 이퀄리브리엄 포인트. 근데 균형이 변화할 때가 있죠. 어떨 때? 여건 변화. 가격 말고 수요 측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수요 측 여건, 공급 측 여건. 그러니까 여건이 변화하지 않는 한 시장 균형은 변하지 않는다. 여건이 변하게 되면 균형이 이동하겠죠. 모든 시장 다 똑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격인데, 요거는 뭐 생산물 가격이죠. 프라이스, 뭐 X, Y 되어 있고요. 노동시장의 가격은 임금, 자본시장 가격 이자, 금융시장 동시 균형되어 있을 때 가격은 이자율, 요거 환율,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시장에서 가격 변수는 생산물 가격, 그 다음에 요소 가격, 노동 임금, 자본시장 이자율, 그렇죠? 근데 자본시장의 가격하고 금융시장에서 결정되어지는 가격 이자율은 서로 같아지게 되겠죠. 같은 것이고, 외환시장의 가격은 환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 쭉 볼 때 모든 시장 균형으로부터 가격인데, 생산물 시장 할 때는 생산물 가격이고, 노동시장 분석할 때는 임금, 자본시장, 금융시장 이자, 외환시장의 환율,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시장, 앞으로 분석하게 될 이 시장에 대한 기본 개념들이죠. 용어, 개념 다 똑같단 말이에요. 다만 3장에서는 뭐죠? 생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생산물 시장 중심으로 해서 개념을 보는 것인데, 다른 시장에도 그대로 정리가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자원 배분, 소득 분배가 전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데, 거래량, 근데 이제 시장에서 할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이 가격이 되죠.
지금 얘기한 이 가격이란 말이에요. 가격이 각 시장에서 그렇죠. 자원 배분 이루어지게 하는 기본적인 변수가 되겠죠. 가격에 의해서 우리는 사고 팔고 다 하니까. 그런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있는 대로 절대 가격, 시장 가격이죠. 시장 수요 공급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상대 가격은 생산물이 됐던 요소가 됐건 두 가격을 서로 나눠본 거죠. 그 생산물이라고 하게 되면 X제 상대 가격, 요소 시장이라면 노동의 상대 가격,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어진 두 가격을 서로 나누어 본 것이다. 그럼 요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소비자 효용국계 할 때 뭐 X 상대 가격, 생산자들이 합리적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의 상대 가격, 상대 가격 분석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가격, 시장이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인데요. 그 가격이 뭐죠? 자율적 배분, 가격의 그렇죠 매개 변수적 기능. 그러니까 모든 경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모든 경제 주체들은 모든 시장에서 이 가격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시장 경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수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모든 시장 수요 공급할 때 수요 측면에서 두 가지 개념이죠. 수요량과 수요 개념인데 한번 정의해 보십시다. 수요량은 뭐죠? 유량입니다. 기간이 정의돼야 되는 거죠. 일정 기간. 그러니까 하루인지 일주일인지 열흘인지 뭐 1년인지 기간이 정의돼야 되는 거죠. 일정 기간 유량이라고 그러죠. 수요량 한번 정의해 볼까요? 모든 시장에서 수요량은 뭐다? 일정 기간, 자 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 주어진 가격에서 사고 싶은 최대 수량이잖아요. 한 점이 되는 거죠. 일정 기간 주어진 가격에서 사고 싶은 최대 수량, 수요량. 그러면 각각 가격에서 이 가격에서 사고 싶은 최대 수량, 이 가격에서 최대 수량인데, 근데 수요 법칙이라는 게 있죠. 수요 법칙은 뭐지?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간다. 가격이 오르게 되면 수요량은 작아지게 되고 내리면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죠. 그럼 모든 가격에서 한 점 한 점 수요량인데 이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 디맨드, 수요가 되고, 각 가격에서 수요량이 쫙 지켜질 때 연결해 놓으면 수요 곡선이죠. 이게 디맨드 커브다. 그치? 자, 그러면 어느 한 점만 놓고 볼까요? 1,000원일 때 하루에 일일 유량이죠. 사고 싶은 최대 수량이 10개다. 그죠? 맥시멈이야. 그때 아까 수요 가격 얘기했죠. 디맨드 프라이스란 말이에요. 지금 수요 곡선상에서. 그럼 이 1,000원의 의미는 뭐였죠? 이 하루에 10개 소비하고자 할 때 1,000원의 의미는 지불용이 최고 가격이죠.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가격이다. 수요량은 그렇죠? 일정 가격에서 사고 싶은 최대 수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요량, 수요 곡선. 그리고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이니까 우하향하게 그려지죠. 하나만 여쭤볼까요? 생산물 수요 곡선 우하향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요 법칙, 가격과 수요량이 역으로 가는 이유는? 그렇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때문에. 난 많이 소비할 때 한계 효용이 점점 줄어드니까 지불용이 최고 가격도 작아지는 것이었죠.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만 여쭤볼까? 화폐 수요 곡선 우하향하는 이유는 뭐지? 말해. 그쵸? 여기 우리 화폐 그러면
케인즈 경제학에서 화폐 수요 이론에서 유동성 선언설이었죠. 이자율이 내리면 채권의 가격이 오르니 채권 팔고 통화로 보유하겠다. 자, 여러분, 이게 뭐야 갑자기? 좋아요. 그렇게 다 수요 곡선 도출하는 이유가 있다 이거지. 그렇죠? 외환 수요 곡선 우하향하는 이유. 환율 내리면 왜 외환 수요량이 증가하느냐? 그렇죠? 나름대로 다 시장별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요게 앞으로 우리가 두고두고 해야 될 것이고, 생산물 시장이라면 한계효용 체감하니까 소비량이 증가할 때 지불용의 가격이 내리는 것이다. 자, 그래서 각 시장별 노동 수요, 뭐 자본 수요 쭉 도출이 될 건데 그때 그것들을 정확히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자, 요게 수요량, 수요 곡선 개념이고요. 근데 이게 인디비주얼이야.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이란 말이야. 그러면 시장 수요는 어떻게 됐었죠? 우리 30페이지 보시면. 그렇죠. 시장에 여러 사람이 지금 소비하고 있는 것이니까 수평으로 더한다. 그렇죠. 그 말은 일정 가격에서 개별 소비자 수요량을 모두 더하니까 수평합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31페이지 위에 보게 되면 시장 수요 곡선 수리적으로 도출해야 되죠. 그러니까 마켓 디맨드, 시장 수요는 개별 소비자들의 인디비주얼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더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거기 31페이지 위에 보게 되면은, 그렇죠? 수리적으로 도출해야 되죠, 우리. 그러면 한번 보시죠. 예제를 가지고 보십시다. 자, 개별 수요 함수가 인디비주얼 디맨드 수요 함수가 100 빼기 0.5 P. 근데 만약에 소비자가 5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정 가격에서 한 소비자가 수요량, 그러면 소비자가 여러 명이면 거기다 n명 곱하면 되겠죠. 5명을 곱하면 되니까 개별 수요 함수에다가 개별 소비자 숫자를 곱해서 시장 수요 함수가 도출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개별 수요 함수를 가격으로 정리하면 개별 수요 곡선이 되죠. 그러면 개별 수요 곡선이 도출됐을 때 시장 수요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쭉 옆으로 더하면 되니까 기울기만, 소비자 숫자만큼 완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 개별 소비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 거기 예제는 2죠. 기울기가 2명이면 2로 나누고 3명이면 3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요거 꼭 연습해 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인데, 수요량 변화는 뭐죠? 그렇죠. 수요 곡선상 이동이죠. 그럼 수요량 변화 원인은 뭐다? 가격 변화. 그러니까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 증가하는 거고,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어들게 되겠죠. 수요 곡선 상의 변화고, 그 다음에 수요 변화는 뭐지? 수요 변화는, 자,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는데요. 가격은 그대로 주어져 있는데 소비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거죠. 이걸 수요 변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가격에서 사고 싶은 최대 수량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은 좌우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일정 가격에서 수요 곡선 우측으로 이동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수요 증가, 우측 이동. 수요 감소, 좌측 이동입니다. 그러면 수요 변화 요인은 뭐예요? 수요량 변화 요인은 가격 변동인데, 요거는 가격은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뭐죠? 수요 측 여건. 가격 말고 수요에 영향 주는 것들이 있다. 변화하면 변화하겠죠. 수요가 변하는 것인데. 자, 여건 뭐가 있었죠?
income, wealth, 소득과 부. 그 다음에 요게 X제다 그러면 관련 재화의 가격. 그 다음에 taste, 유행, 선호, 기호. 그 다음에가 price expectation, income expectation. 그 다음에 시장 수요 변화는 넘버, 소비자 숫자죠. 거꾸로 해볼까? 소비자 2명일 때는 어떻게 돼요? 개별 수요 곡선 곱하기 2배. 3명이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증가했다 하게 되면 수요 증가고, 소비자 숫자가 줄게 되면 수요 감소. 그럼 이제 엊그저께 우리가 대통령 선거 끝났는데 또 놀랬죠? 서울하고 경기도에 사는 분 전 인구의 반이야. 지방 유권자 수는 5년 사이에 또 더 줄었더라고. 그러면 소비자 숫자죠. 그러니까 수도권, 경기나 인천엔 모든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됐겠다. 인구가 증가해요. 경기도 인구 증가. 서울 인구는 조금 빠졌더만. 그 대신 서울 인구는 줄은 대신 경기도로 갔단 말이야. 그러면 인구 증가하게 되면 수도권, 모든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겠지. 그러나 지방은 어때요? 모든 지방 수요가 줄겠죠. 인구가 줄게 되니까. 그 당연히 장사 안 되니까 전부 수도권으로 몰리게 돼 있는 거잖아, 이게. 요것이고요. 수요측 변화. 요거 빨리 해볼까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같이 증가하더라. 그럼 요건 정상제죠. 소득 증가. 근데 소득이 증가했는데 오히려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죠. 열등제. 자, 요거요. Y 가격이 올랐는데 X 수요가 증가했대. X와 Y는 서로 대체제. Y 값이 오르니까 X 소비해야 될 거야. 보완제라면 어떻게 돼? Y 가격이 오를 때 X, Y가 보완이라면은, 그렇죠. Y 가격이 오르게 되면 수요량이 줄죠. 보완제니까 X 수요도 줄겠지. 같이 소비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테이스트, 유행, 선호. 이건 뭐 두말할 것 없이 유행 탔다, 인기를 끌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이게 중요한데요. 가격, 소득 예상.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된다. 우리 소비자들은 어떻게 돼? 내가 내일도 소비하고 모레도 소비해야 되는 거라면 미리 더 사려고 하겠죠. 사재기.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되면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고, 소득 증가 예상, 인컴.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 그럼 미리 지갑을 여는 거죠. 소득 증가 예상되면 실제로 소득이 아직 증가하지 않았어도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수요 얘기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먼저 수요량 정의로부터 시작을 해서 수요 곡선, 시장 수요 곡선의 도출, 변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그러니까 요거 잘 챙겨 두셔야 되죠.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면 우리가 분석해야 되니까. 수요 측 여건, 뭐가 있을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으로 달려볼까요? 공급은, 자, 이제 공급자 얘기죠. 그러면, 공급이다. 그러면 요것도 공급량, 그 다음에 공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급량 한번 정의해 볼까요? 뭐 외환시장까지 포함해서 모든 시장의 수요 공급량은 다 유량이죠. 기간이 정해져야 돼. 그럼 일정 기간 주어진 가격에서 팔고 싶은 최대 수량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일정 가격에서 팔고 싶은 최대 수량, 이 가격에서 그런데 아까 이거하고 반대죠. 오르면 공급량 증가,
내리면 공급량 감소, 공급법칙이다. 질문. 왜 공급법칙? 가격이 오르게 되면 공급량이 증가하죠, 이거? 혹시 기억나요? 그 말은 이거잖아. 생산량이 증가할 때 왜 공급량이 증가해? 한계 비용이 증가하니까. 그죠? 단기, 완전 경제 공급 곡선. 하나하나 추가 생산할 때, 늘려나갈 때 추가되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만 더 해볼까? 그러면 생산량 증가시킬 때 한계 비용이 증가하는 근본 이유는 또 뭐야? 수학 체감 법칙이죠. 오케이. 한계 비용이 증가해. 왜 그래요? 한계 생산물이 체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이제 뒤에서 할 거예요. 혹시 긴가민가 하도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곡선 우하향 수요법칙 한계 효용 체감하기 때문에 그렇고, 공곡선 우상향 한계 비용이 증가한다. 수학 체감 때문이다. 수학 체감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급량이란 말이야. 그러면 주어진 가격에서 팔고 싶은 최대 수량, 각 가격에서 공급량, 전체 개념이 공급이죠.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얘가 공급 곡선이 되는 거죠. 이때 하나 공부거리가 있죠. 자, 10개 만약에. 근데 이때 가격이 공급 가격이잖아요. 요 1,000원의 의미는 뭐였죠? 아까 수요 곡선의 수요 가격은 지불용이 최고 가격이고,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받고 싶은 최저 가격이고, 나 꼭 받아야 돼. 10개 할 때 난 꼭 1,000원 받아야지 팔 거야. 왜 꼭 받아야 되죠? 1,000원 비용 들었으니까. 10개, 10번째 하나 생산할 때 한계 비용이 1,000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꼭 받아야 되죠. 1,000원 안 받으면 손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급 가격은 아까 요거는 지불용이 최고 가격이고, 공급 가격은 받고 싶은 최소한의 가격이죠. 받고 싶은 최저 가격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공급량은 뭐였죠? 이 가격에서 팔고 싶은 최대 수량. 요건 최대 수량 똑같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인디비주얼, 개별 공급자의 공급인데, 시장 전체 마켓 서플라이, 요거는 역시 시그마, 개별 공급자들 공급 곡선 수평으로 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걸 봐야 되죠. 요것도 35페이지. 자, 개별 공급 함수로부터 시장 공급 함수 도출하기. 그 다음에 개별 공급 곡선으로부터 시장 공급인데, 개별, 거기도 예제 한번 볼까요? 예제. 개별 공급 함수가 QIS 이퀄 5 플러스 0.25P다. 그러면 가격이 주어졌을 때 개별 공급량 나오게 되는데, 공급자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개별 공급자 공급량 곱하기 숫자. 그렇죠? 함수가 똑같다면. 자, 공급 곡선은 어떻게 도출된 거죠? 개별 공급 함수를 가격으로 정리한 것이죠. 이게 곡선인데, 그러면 공급 곡선이 그렇게 도출되어 있는데요. 인디비주얼, 개별 공급 곡선은 어떻게? 역시 기울기를, 그죠? 공급자 숫자만큼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앞에서 시장 수요 공급, 시장 수요 함수, 공급 함수, 요거 여러분 또 곡선 챙겨보고, 여기도 마찬가지 연습 꼭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변화야. 아까 여기서 보았듯이요. 공급량 변화.
그러면 공급 곡선 상변화가 되죠. 자, 공급량 변화 요인은 뭐예요? 가격 변동이야.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 증가, 내리면 공급량 감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게 가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건 변화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 공급 곡선 이렇게 돼요. 아까 저기 했듯이 뭐 1,000원에 10개 공급하고 싶다. 이게 시장 공급이건 개별 공급이건 간에. 근데 가격은 그대로야. 그런데 그렇죠? 변화한단 말이에요. 자, 읽기 S 프라임 되면 요거 뭐라고 읽어주고요? 공급 증가, 우측 이동이고, 왼쪽으로 가면은 공급 감소. 일정 가격에서 팔고 싶은 최대 수량이 증가했다. 증가, 우측 이동. 작아졌다. 좌측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공급 측 여건, 아까 요건 이제 수요 측 여건 변화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요거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이번에는 공급 측 여건 한번 보자고요. 공급을 변화시키는 여건, 이게 변화하면 공급이 변화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요인이 뭐였죠? 비용이야, 비용. 그렇지. 공급 곡선이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니까 일단 만약에 생산비가 감소하는 변화가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요. 10개. 나 꼭 받고 싶은 최저가격 1,000원이야. 왜? 비용 그만큼 들어갔으니까. 근데 만약에 비용이 감소하는 변화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깎아줄 수 있겠죠. 공급 가격이 감소한단 말이야. 그럼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공급 가격이 내려 하방 이동이야. 근데 원래 그대로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면 공급이 증가하겠죠. 하방 이동, 좌우로 보면 공급 증가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급이 증가해. 우측 이동하게 되는데, 자, 한번 챙겨볼까요? 비용 감소 요인이니까 뭘까? 각종 생산비, 요소 가격이죠. 임금, 이자, 부동산 임대, 지대, 이게 내리던지, 뭐 각종 원자재 가격이 내리던지, 그렇죠? 이건 거시용자에게도 똑같은 것이죠. 잘 챙겨주시고. 비용이 내려요. 또 하나 뭐가 있죠? 아주 중요한 게 기술 진보였죠. 기술 진보. 자, 기술 진보는 뭐죠? 요소 절약 현상이다 이 말이야. 똑같은 생산량을 생산하더라도 요소를 덜 투입해도 똑같은 생산량 생산할 수 있겠다. 요소 절약. 그러니까 비용이 줄겠지. 그 다음에 보세요. 세금이 부과되고 있었는데 기업에게 세금, 텍스. 세금이 감해지거나 면제가 되면 비용이 감소하게 되겠죠.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subsidy, 보조금이 없던 보조금이 지급되면 어때요? 그만큼 생산비가 내가 1,000원 10개 맞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보조금 100원 준다. 그럼 그만큼 비용이 자기 비용은 900원으로 줄게 되잖아요. 보조금. 그 다음에 공급자 숫자. 아까 봤듯이 뭐 2명 공급자에 3명 되게 되면 시장 공급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관련제, 공급 측면에 있어서 관련제인데 이게 거의 시험에 안 나지만 그렇죠.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볼까요? 생산에 있어서도 대체 관계가 있고 보완 관계가 있다. 생산의 대체 관계는 뭐죠? 저 수업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지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밭 농사를 짓는데 콩 심을 수도 있고 팥 심을 수도 있다.
이렇게 놓고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이야. y가 콩값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밭에다가 콩 심으려고 하겠죠? 팥의 공급은 줄어들겠지. 자, 보세요. 콩값이 올라. 이게 콩이 오르게 되면 콩 공급은 증가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 밭은 주어져 있는데 콩농사 더 지으려고 하게 되니까 팥은 공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생산에서 대체관계예요. 그 다음에 생산의 보완관계.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가는 게, 많이 생각하는 게, 제일 쉽게 보는 게 말이에요. 두부와 비지. 두부, 비지의 관계. 자, 이번에는 두부값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두부 공급량이 증가하겠지. 그러면 비지 공급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두부 생산 증가하게 되니까 덩달아. 그렇죠. 비지 가격은 변함이 없어도 공급이 증가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공급 측 여건 변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비용, 요거란 말이에요. 비용 어디 갔냐?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공급자 숫자 여기 있고, 요거 하나 빠먹었다. 큰일 날 뻔했다. 가격 예상. 공급자는, 아까 소비자는 어땠죠?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미리 더 사야 된다. 수요가 증가했죠. 공급 경우는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이 되면 공급을 줄이겠죠. 오른 다음에 팔기 위해서. 이게 매점 매석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산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 공급 개념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볼 때 말이에요. 노동시장이면 노동시장 수요 공급 여건, 자본시장이면 자본시장 수요 공급 여건, 그렇죠? 외환시장 뭐 다 다르게 되죠. 생산물 중심으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분석할 때 만약에 노동 수요 여건 변화, 그럼 뭐겠어요? 수요 측 임금 말고 노동 수요에 영향을 주는 어떤 것들이 변화하게 되면 노동 수요가 변하는 것이고, 그렇죠? 공급도 마찬가지게 되겠죠. 만약에 외환 공급, 그 외환의 가격 환율이야. 환율은 그대로인데 공급이 변화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외환 공급 변화 요인이 뭐지? 국내 거주자가 달러를 팔겠다. 환율은 그대로 있는데도 외환 공급 결정 요인은 그냥 의사만 한번 해봐. 수출하거나 자본이 유입될 때 공급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증가하거나 자본 유입이 증가하게 되면 공급이 증가하는 것이고. 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러니까 모든 시장의 수요 공급 나올 때 각각 시장별로 이렇게 여건 변화 분석을 우리가 앞으로 쭉 하시면 되는 거다, 그렇지? 생산물 중심으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시장 균형이 되겠죠. 수요 공급 얘기했으니까. 자, 39페이지에 시장이 균형되었다. 아까 처음 얘기했는데 어느 시장이든지, 그렇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가 균형되었다. 그리고 이때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 그리고 시장이 균형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요곡선상의 수요 가격, 공곡선상의 공급 가격이 같아서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 아까 나왔듯이 함수식으로 주게 되면 수요 함수, 공급 함수 이꼴로 놓고 풀고 가격을 도출하게 되고, 만약에 수요 곡선 공급식으로 주게 되면, 곡선식으로 주게 되면
그렇죠. 곡선식의 수요 가격, 공급 가격 이꼴로 놓고 균형 찾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균형인데 만약에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죠. 시장이 불균형이다 하는 말은 뭐지? 그렇죠. 수요량하고 공급량하고 같지 않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디맨드 서플라이니까 초과 공급이고, 만약에 시장이 이런 상태다 하게 되면 초과 수요가 된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야. 시장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죠, 스스로. 초과 공급이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내리고, 초과 수요가 되면 가격이 올라서 불균형은 즉시 해소되게 된다. 이게 왈라스의 가격 신축적 조정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 거시경제 어느 시장 또 국산품 전체 총수요 총공급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가격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가격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 신고전압파, 우파 이 사람들은 시장 건드리지 마라. 시장이 신축적 조정될 수 있게 놔둬라. 이런 주장이고, 진보, 좌파는 규제하자. 그렇죠? 가격 규제하고. 너 너무 많은 그 이익 내는 거 아니야? 원가 공개해봐봐. 이렇게 하는 분들이라면 가격의 조절 기능보다는, 그렇죠, 정부가 개입해서 가격도 움직여보자, 조정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여튼 신고전압파, 보수 우파 경제학이야, 이게 다. 그러니까 가격 신축적 조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는데, 균형은 어느 때 변화해요? 균형은 뭐예요? 여건이 변화하지 않는 한 지금 상태에서 꼼짝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변화하는 것은 왜 그렇지? 자, 내가 그렇게 한번 말해 보실래? 어떨 때 수요가 증가했다. 아까 수요 측 여건 변화가 있었죠. 그런 것들이 변화해가지고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균형이 어떻게 돼요? 변화하죠. 수요 증가, 가격 오르고 거래량 증가하고. 읽기, 수요 감소, 그러면 가격 내리고 거래량 줄게 되고. 또 하나의 변화는, 자, 이제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공급 증가, 가격 하락, 거래량 증가. 공급 감소, 가격 오르고 거래량 감소. 동시 균형, 동시 변화. 또 분석하면 되겠고요. 자, 이게 시장 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39페이지에 거기 예제가 있죠. 그래서 곡선식으로 놓고 균형, 함수식으로 놓고 균형 찾는 거, 뭐 이거 다 아시는 거니까 연습 한번 해 주시고요. 여건 변하고. 그 다음에 43페이지 한번 볼게요. 보세요. 경제학에서 우리가 볼 때 경제제와 자유제라는 개념이 있죠. 그거 말고 또 이제 어떤 제도가 있는데, 경제제는 뭐지? 어떤 재화를 구매하고 소비하기 위해서 일정 가격을 지불해야만 하는 거야. 공짜로 소비 못해. 그러면 균형점이 여기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사사분면으로 놓고 보게 되면 시장 균형이 일사분면에 존재한다. 무슨 뜻이야? 수량 플러스 가격 플러스죠. 균형점이 여기 있으면 요건 뭐가 돼요? 경제제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시장 균형이
여기 분면 존재해. 일사분면이 아니고 여기야. 여기는 어떤 거예요? 수량은 플러스인데 가격이 마이너스가 되죠. 거래량은 여기 10개인데 가격이 마이너스 1,000원이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재화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유재다. 경제재가 아니야. 공짜 소비할 수 있죠. 왜 그래? 가격 제로일 때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공기와 물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4사분면 균형을 놓고 볼 때 균형점이 여기가 있대. Demand Supply. 이건 뭐죠? 가격은 플러스 1,000원인데 수량이 마이너스야. 이것도 뭐예요?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균형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라고? 일사분면 플러스 가격과 플러스 수량일 때가 균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경제재 로서 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이건 자유재죠. 공짜야, 공짜. 뭐 공기와 물 그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 개념 문제가 그냥 최소 한 단위 기준 볼 때요. 수요 가격, 지불용이 가격은 예를 들어서 500원밖에 안 된다. 한 개. 이거는 1,500원이다. 그럼 요건 뭐죠? 소비자 지불용이 가격보다 생산자의 생산비 꼭 받아야 되는 가격, 이게 더 비싸죠. 이런 건 생산될 수 없겠지. 최소 한 단위 기준으로 볼 때 생산비 1,500원 들어갔는데 소비자는 500원밖에 안 내겠다는 거야. 이 재화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우주여행 뭐 그러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봐봐요. 그럼 우리가 세 가지 경제 문제라고 할 때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까? 세 가지 문제가 시장에서 해결된다 이거죠. 어떻게 해결돼? 무엇을 생산해? 시장 균형이 존재하는 것만 생산하게 되고 그걸 우리가 경제재라고 한다 이거예요. 얘는 균형이 존재하지 않죠. 플러스 가격, 플러스 수량이 아니야. 이런 것들은 생산 안 해. 자, 얼마나 생산해요? 그렇지. 균형, 수량만큼 생산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한계 비용이죠. 공곡선이니까 어떻게 돼? 가능하면 싸게 하면 좋겠죠. 똑같은 물건이더라도. 이게 시장에서 해결된다 이거지. 그렇죠.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이게 자원 배분의 문제인데 시장 균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생산할까? 시장 균형이 존재하는 거. 얼마나 할까? 균형 수량만큼. 어떻게 해야 돼? 가능하면 비용을 싸게 해서. 그렇죠. 그래야 경쟁, 다른 기업에 비해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란 말이야. 소득 분배는 요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 가지 문제가 시장에서 해결된다.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3장 얘기를 제가 간략히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딴 거 없고 뭐 기억해야 될까? 수요 측 여건 변화, 공급 측 여건 변화. 그렇지? 요거는 잘 기억해 놔야 우리가 이제 분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3장을 빨리 봤습니다. 이거 강의를 스킵할 수 없어서 내가 빨리 본 거니까 한번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리적으로 기억할 게 있죠. 뭐죠? 개별, 함수, 곡선으로부터 시장, 함수와 시장 공곡선, 수요 곡선 도출하기. 그건 수리적으로 연습 꼭 해주세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함수식하고 곡선식은 서로 다르다. 함수식대로 그림 그리지 않는다. 가격으로 정리해야 한다. 그 두 가지를 원활하게. 예, 수고했어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탄력도. 이것도 중요하죠.
탄력도 개념으로 갑시다.